안녕하세요. 요즘 저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한 분 있는데요. 그분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주인집 할머니인데요.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에요. 경기도에서 태어났고요. 부모님께서 가이드 해주신 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대학에는 못 갔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성적에 맞는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요. 기숙사 신청은 안 했어요. 캠퍼스에 갇혀 있기 싫어서요. 사실 비용적으로는 기숙사가 더 유리하지만 학교 기숙사는 싫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작은 아버지 친구분이 마침 그 지역에 사시는데 아름아름해서 한 주택가에 방이 하나 남는다고 하더군요. 오래된 구옥이었는데 방이 예게 있는 집인데 대속 대학생에게 월세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집은 할머니 혼자 살고 계셨는데요. 2층은 전세를 줬고 1층에서 혼자 살림하고 계셨어요.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집이었는데 할머니가 워낙 깔끔하셔서 오래된 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인데 월세를 비싸게 놓을 수도 없으니 기숙사 비용만큼만 내면 된다고 하길래 얼른 계약했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자녀들이 모두 멀리 나가 살고 있었고 명절, 어버이날, 생일에만 왕래했고 할아버지는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저는 수업이 일찍 끝난 날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주말에 고깃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과 친구랑 같이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집에 와서 맥주병으로 다리를 문지르고 있는데 할머니가 노크를 하시더라고요. 학생, 주말에 놀지도 않고 일하니 힘들겠다. 내가 쓰는 안마기가 있는데 안방으로 와봐 하고 저를 부르셨어요. 2년 전에 자녀들이 생신기념으로 안마의자를 선물해 줬다고 하시더군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선물 받으신 건데 할머니만 쓰세요 하고 사양했어요. 학생이 너무 대견해서 그래라고 하시며 빨리 앉아보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지방으로 내려오기 전에 매일 안마의자에 누워 하루의 피로를 풀었거든요. 자취생활하면서 안마기가 꼭 필요했는데 마침 할머니가 쓰시는 안마의자에 앉으니 퉁퉁 부었던 다리도 개운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시간이 될 때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간식을 사갔어요. 할머니는 설기떡을 좋아하셨는데 동네에서 커피 설기, 단호박 설기떡을 팔더라고요. 2개씩 사서 할머니와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떡에 음료를 마셨고요. 할머니는 그동안 월세를 놓으면서 이런저런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저처럼 살가운 청년은 처음이라고 좋아하셨어요. 저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가깝게 살면서 외주 외가에서 놀던 추억이 있고 할머니와 얘기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주인집 할머니 얘기를 듣다 보니 결혼한 지 10년 만에 할아버지가 당뇨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몸이 안 좋아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남처럼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저 공부 잘하는 남매를 희망 삼아 살았다고 하시는데 주인집 할머니에게 짙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저는 1학기를 마치고 첫 방학을 집에서 보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계곡으로 놀러 갔다 오기도 했어요. 엄마는 영양가가 부족해 보인다며 억지로 고기를 사주셨고요. 할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 엄청 잘 챙겨주신다고 말해도 엄마는 믿지 못하셨어요.
내 새끼네 손으로 밥 해 먹여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인데 먼 지방에서 학교 다니면서 고생한다고 틈나는 대로 고기에 영양식품까지 사주셨어요. 반수를 해도 되고 조금 더 다니다가 편입해도 되니 원하는 대로 하라고 격려해 주시기도 했어요. 방학을 보내고 다시 자취방으로 내려가니 그 새할머니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이웃 할머니가 돈을 빌려갔는데 안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냐고 물으니 200만 원인데 일주일 만에 갚겠다고 하면서 벌써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돈 언제 줄 거냐고 전화를 하면 오후에 줄게 하고 시간을 끌고 계좌를 확인해 보면 돈을 안 붙이고 다시 전화를 하면 바쁘다고 내일은 꼭 줄게 하며 미루고 미뤘답니다. 여름 휴가 때 마침 아들이 왔는데 돈을 빌린 할머니가 집에 놀러 왔다가 아들 얼굴을 보고 도망을 갔대요. 아드님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버버 하고 있었는데 이웃집 할머니는 돈 갚으라고 재촉할까 봐 지레 겁을 먹고 도망을 갔고 그 후로 한 달이 지나도록 할머니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개강일까지 3일이 남아있길래 할머니와 이웃집 할머니에게 찾아갔어요. 이웃집 할머니는 그동안 동네에서 많이 놔주친 할머니였는데 생긴 대로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우리 주인집 할머니가 빌린 돈을 못 받고 계셔서 잠도 못 주무시고 걱정이 많다고 하소연하시네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는지 할머니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제가 속상해서 같이 오자고 했어요. 지금 당장 돈 갚으세요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뭔데 할머니를 앞세우고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해. 나 다음 주에 갯돈 찾게 되면 갚을게요. 집에 가서 좀 기다리셔 형님 하는데 저는 이미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억지로 눈을 닫으려고 해서 바로 112에 신고했고요. 출동한 경찰에게 녹취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주인집 할머니는 경찰에게 차용증도 보여줬고요. 경찰이 무서웠는지 이웃집 할머니는 그날 오후에 바로 현금 200만 원을 찾아왔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돈은 서서 빌려주고 무릎 꿇고 받는다더니 나 그 여편네 때문에 화병이 생겼어. 근데 이제 2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다. 고마워 영민아 하시며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그날 할머니는 외식하자며 한우 식당에 데려가 주셨어요. 역시 젊은 사람이랑 산이 다르다면서 영민이 아니었으면 매일 돈 받을 생각에 잠도 못 자고 암 걸릴 뻔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할머니랑 사는 동안 할머니 보호자 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손주 같은 영민이 덕에 아들도 해결해 주지 못한 돈을 받게 됐다며 왕갈비를 3인분이나 시켜주었어요. 우리는 그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내 돈 어렵게 받았으니 이제 더 바랄 게 없다며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 줄었다며 기분 좋게 술도 마셨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못내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영민이는 여자친구 있어? 없어요. 학교에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어서 유심히 봤는데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라고 했고 할머니는 젊은 총각이 걱정된다며 언제든 할머니랑 얘기하고 싶을 때 놀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주말이면
매일 밤 할머니 방에서 안마를 했고 할머니는 제 얼굴에 수분팩도 붙여주셨어요. 어느 날 안마의자에서 잠이 든 어느 날 할머니가 저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네요. 얼른 깨우지 그러셨어요 했더니 보기만 해도 총각이 너무 예뻐서 바라보고 있었어. 라고 말하는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만 보면 여보라고 하며 존댓말을 했어요. 우리 여보 잘 먹는 김치찌개 끓여놨어요. 라며 맛있는 식사도 차려주셨고요. 할머니는 혼자 자기 무섭다며 저를 찾으셨고 저는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렸어요. 할머니는 시력이 안 좋아지셨다고 병원에 다녀오시더니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침 수업이 없는 날 할머니가 수술을 받게 되어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고요. 한쪽 눈이 불편하니 제가 할머니를 위해 밥을 차렸어요. 집에서 가끔 계란 후라이, 라면 끓여본 게 전부였는데 할머니를 위해 된장찌개도 끓여봤네요. 할머니는 여보가 해주는 밥상도 다 받아보고 너무 좋아요라며 웃으시는데 그 모습이 귀여워서 한참 웃었네요.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가실 때 동행하기도 하고 재래시장도 같이 다녔어요. 할머니는 이제 저 없이는 안 되겠다고 하시네요. 우리 요즘 신랑 각시 놀이하는 것 같아요 라고 웃네요. 이번 겨울 방학 때는 할머니가 걱정돼서 집에는 짧게 다녀올 생각이에요. 할머니의 손발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르바이트에서 받은 월급으로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의 코트를 사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에게 말하지 못한 제 이야기 털어놓고 나니 너무 후련하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명절이 다가오니 지난 명절 연휴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20대 중반의 남자이고요. 나이 차이가 꽤 있는 사촌 형수와 있었던 비밀스러운 일을 털어놔 볼까 합니다. 제 사촌 형은 저와 2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 조부모님께서 금슬이 좋으셨는지 자식이 7이나 되세요. 사촌 형님의 아버지께서는 첫째이시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시절 다들 그랬던 것처럼 아들을 낳을 때까지 줄줄이 딸만 낳다가 얻은 귀한 막내 아들이셨습니다. 아무래도 큰 아버지께서 어렸을 적 몸이 약하셨다 보니 아들을 하나 더 낳아 놓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고모들도 많은데 굳이 아버지를 낳을 때까지 고집을 부리셨던 모양이에요. 뭐 아버지도 어리셨을 적에는 누나들만 5이 딸린 집에서 자라다 보니 싫은 점이 더 많으셨다고는 하는데 지금 오니 형제들끼리 의지를 하고 지낼 수 있어서 나름대로 만족하신다고 합니다. 저희 큰아버지와 제 아버지만 해도 10살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 사촌 형님과 저도 터울이 꽤 있는 편이죠. 그래도 저 어렸을 적에는 항상 시골에 내려가면 사촌 형께서 생애 처음으로 오락실도 데리고 가주시고 PC방이 생겼을 때도 게임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을 정도로 잘해주셨습니다.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어른이시긴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형님 하면서 잘 따르는 사이입니다. 그런 형님께서는 꽤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재혼을 했다면서 지금의 형수님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처음 새 형수님을 보았을 때 들었던 생각은 정말 육감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보다 한참 나이도 많으신 분께 할 만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달리 설명할 길이 없네요. 그렇게 붙는 옷을 입고 있으셨던 것도 아닌데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정도이더군요. 솔직히 형님이 많이 부러웠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린 날 이후로는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사촌 형도 형수님도 잘 뵙지 못했습니다. 재혼이기는 해도 서로 집을 왔다 갔다 해야 하니 얼굴을 볼 시간이 많지 않았던 건데요. 저희 할머니가 거의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 돌아가시면서 작년 명절에는 큰아버지와 고모들, 저희 아버지까지 온 가족들이 시골에 다 모였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제사도 지내고 오랜만에 가족들 화합들 다지자는 의미로요. 자식들까지 모두 모이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저는 시골에 그렇게 대식구가 모이는 게 좋아서 매번 부모님을 따라 나서곤 했습니다. 모두 한데에 모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기도 해서 저를 포함한 사촌들이 10대 명 이상은 모인 것 같아요. 그중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사촌 형과 형수님도 참석을 하셨고요. 당연히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 뭘 하겠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술을 들이붓기 시작했습니다. 막내인 저희 아버지의 자식인 저도 말만 한 성인이 되었으니 미성년자도 없어서 다들 고삐를 풀고 술독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괴짝으로 가져다 놓고 밤새 마셨을 정도로 술을 좋아하는 집안이기도 해서 분위기는 거의 동네 잔치와 비슷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했어도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었고 정신도 온전하셔서 호상이라고 모두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나이 들면 더러 형제들끼리 재산 문제며 뭐며 다투기도 한다는데 이렇게 사이가 좋은 것도 신기한 일이기는 하죠. 그 덕에 사촌들 역시도 사이가 나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싸움이라도 있으면 이미 부모님 선에서 모두 정리가 되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어른들, 저희 사촌들 상을 나누어서 나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두 다 어른들이니 너무 과하게 술을 마시지는 않고 분위기만 맞춰 주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술버릇이 나올까 싶어서 조심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하나 둘 술에 취한 사람은 시골집 각각의 방에 나누어 들어가 자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집이 꽤 넓어서 거실이며 안방이며 다들 남녀만 나누어서 널브러져 자고 있었는데요. 창고 같은 작은 방에도 이불을 깔아 두어서 그곳에서는 원래 사촌형이 자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침들도 있어서 딱 한 사람이 누우면 비좁을 정도의 공간만 있는 곳이거든요. 사촌형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집에 자주 들려서 노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 방에 익숙하신 상황이라 자처해서 자겠다고 하셨던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딱히 불만도 없었어요. 혼자 잘 수 있기는 해도 외풍도 너무 많이 들고 먼지까지 소복하게 앉은 침들이 쌓여있는 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촌형이 술에 진탕 취하셨는지 미리 정해놓은 약속을 깨고 다른 사촌들 옆에 누워
자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들어오니 그 좁은 방 밖에는 누울 공간이 없었어요. 답지 않게 결벽증 비슷한 게 있어서 그 방에 누워서 자는 게 싫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 창고같이 딸린 방이 아니면 누울 공간도 없었거든요. 그나마 다른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자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선점에 들락날락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심이라면 몰라도 시골은 밤중이 되면 정말 어두워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분간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불빛도 없습니다. 그나마 불이라고 하면 달빛 정도이지만 그 방은 창고로 쓴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이미 창문도 보수를 하면서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들어오신 분이 문을 닫으니 그야말로 암흑천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저 술에 취한 사촌 형님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곳은 창고이자 방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생활 공간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서 실내에서는 신발을 신고 나와서 나당을 약간 가로질러 와야만 갈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사촌 형님이 아니라면 거기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형님일 거라고 생각하고 자는 채를 했습니다. 저도 술기운이 돌아서 일어나기가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이 오시면 좀 비좁더라도 비켜 자야겠다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아무리 잠에 취하고 술기운이 돌아도 옆에 눕는 게 남자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진한 화장품 냄새와 함께 달콤한 향수 냄새까지 함께 끼쳤으니까요. 그분이 휴대폰을 들어 저를 이리저리 비추어 보는데 실눈을 뜨고 누구인지 슬쩍 보았습니다. 다름 아닌 사촌 형수님이시더라고요. 사촌 형님이 거기에서 주무시고 있는 줄 알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는 형님이 아닌 줄 아셨으니 이제 가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핸드폰 불빛에 저를 확인하셨으니 가실 줄 알았던 형수님께서 슬그머니 제 곁에 눕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제 심장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심장 소리가 형수님께도 모두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깨어 있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너무나 곤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멀쩡한 정신이었다면 해명을 하고 저라도 나갔겠지만 술에 취해서인지 도저히 평소같이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었어요. 그러니 그런 짓을 벌인 거겠죠. 사촌 형수님께서는 제 곁에 누워 그대로 가슴팍에 꼼질꼼질 다가와 안기셨습니다. 저는 또 잠결인 척하며 그걸 받아주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누구인지 아는 상태로 그런 일을 벌인 거였습니다. 혹시라도 소리가 새어나갈까, 누가 들어오기라도 할까.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한두 시간 정도 열심히 서로를 탐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긴장이 되고 불안한 마음에 더 흥분이 되었다고 하면 제가 너무 쓰레기일까요? 언제 잠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저는 정말 자연스러운 상태로 이불을 덮고 그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다들 일어나기 전 저부터 눈을 뜬 것이더군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시골집으로 들어가 보니 늦게까지 술을 마셔서
그런지 어른들이며 사촌들이며 할 것 없이 모두 뻗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사촌 형수님도 계셨어요. 태연한 표정으로 잠들어 계셨는데 어젯밤 일이 분명 꿈은 아닌데 현실인 것 같지가 않더군요. 그날 오전에 모두 함께 떡국을 끓여 먹고 헤어지는데 그동안 사촌 형수님과 아무런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설에 큰아버지 가족들이 시골집에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운이 좋다면 사촌 형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저는 이번에도 남몰래 기대감을 가지고 부모님을 따라 시골집에 내려가 보려 합니다.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저는 젊은 할머니입니다. 지금도 제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손주를 바라보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짝 털어놔 볼게요. 저희 집은 행복한 가정의 표본 같은 곳이었어요. 늘 다정한 부모님, 사이 좋은 남매, 그리고 귀여운 애완동물들 2층 양옥집에서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대학 졸업 후 일하게 된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우린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었어요. 남들이 좋다고 말하던 20대 후반에 꿈 같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딸을 낳았죠. 딸은 아주 예뻤어요. 영리하고 성격도 호탕해서 선생님에게 사랑받는 아이였고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죠. 대학교에 입학하고 한 학기 지나 첫 방학을 맞이하더니 한 남자아이를 사귀고 있다더군요. 그런데 이 녀석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조르는 거예요. 아직 20살인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결혼 생각을 하냐고 말렸는데 딸은 끝까지 버티더군요. 남편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며 딸에게 만나는 사람을 데리고 와보라 했어요. 알고 보니 남자 쪽 집안에 사정이 있더군요. 아버지가 50대 중반에 낳은 막내 아들인데 아버지 병환이 깊어져서 빨리 결혼을 시켰으면 한다는 것이었어요. 남자네 집은 나름 여유 있는 집이었고 취업이 잘 되는 과라 취업 걱정도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사돈어른은 막내 아들 준다고 시내 아파트도 하나 계약해 놓으셨고요. 그렇게 우리 딸은 21살에 아줌마가 되었어요. 학업은 마쳐야 하니 아이는 나중에 가지라고 했어요. 딸은 이른 나이에 엄마와 떨어지게 되었다며 결혼식 전날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펑펑 울었어요. 저도 너무 이른 나이에 딸을 시집 보내니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신혼여행 기간 내내 눈물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딸은 막상 결혼하고 나니 신이 났더군요. 사위도 미진이랑 너무 행복해요. 장모님, 무릎 아프신데 제가 좋은 영양제 사갈게요 하며 저를 위로했어요. 둘이 찍은 사진을 매일 보내주는데 둘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내심 안심이 되더군요. 딸이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에 와서 인사를 하는데 참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안사돈께서 아들, 며느리가 학교 다니느라 살림도 제대로 못할 테니 친정 옆에 살라며 저희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주셨고 나중에 자리 잡으면 사위 앞으로 마련해 놓은 집에 가서 살라고 하셨어요. 딸을 자주 볼 수 있겠다는 마음에 서운한 마음은 좀 덜게 되었죠. 딸에게 신식 가전을 사줬고
음식하는 것 빼고는 살림이 그다지 힘들지 않다며 좋아했죠. 딸에게 너는 처음 사귄 남자랑 결혼하고 좋겠다. 산모 나이가 젊으면 아이가 똑똑하다는데 나는 그건 반대야. 학생이 아이를 낳으면 공부도 중단해야 되고 나도 젊은 나이에 할머니가 되긴 싫어했더니 딸은 아이는 가질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진심이냐고 물었더니 사위가 너무 적극적이라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내심 부러웠어요. 남편은 그동안 저를 배려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같은 방에서 지내면서 사이는 좋았지만 남자로서의 매력은 없었어요. 좋은 가장이자 남편은 맞았지만 그런 부분이 늘 아쉬웠습니다. 딸에게 사위가 건강하고 젊어서 좋겠다고 티도 못 내고 부러운 마음만 가득했는데요. 딸내는 주말에 시댁에 내려가지 않는 이상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갔어요. 집에 가는 길에 반찬을 싸서 보내주기도 했고요. 미처 반찬이 준비되지 않은 날에는 딸네 집에 가서 냉장고에 넣어주고 오기도 했습니다. 사위는 성격이 참 둥글둥글했어요. 아프신 아버지께 다녀오고 피곤할 텐데 꼭 장인어른께 인사한다고 집에 찾아왔어요. 장거리 운전이 고돼서 집까지 갈 기운이 없다며 딸이 쓰던 방에서 잠을 자기도 했는데요. 하루는 아버님 상태가 호전되었다며 기분 좋은 얼굴로 집에 왔어요. 집에 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러 제가 좋아하는 호두 과자를 사왔다며 한 박스를 안겨주는데 딸은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사위는 우리 집에서 좀 쉬고 싶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자기 집이 편하지 처가가 편하면 얼마나 편하겠나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딸 방에 보일러를 올려주고 편히 자도록 해줬습니다. 남편도 모임이 있어 나갔고 사위가 한숨 자고 일어나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바쁘게 동태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사위는 딸 방에서 나오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갔는데요. 본의 아니게 사위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부엌에서 상을 차리면서 딸은 정말 좋겠다는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 혼자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었는데요. 사위가 저를 안아주면서 장모님, 이렇게 음식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저는 밥 안 먹어도 되는데 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주신다고 애쓰셔서 어떻게 해요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사위의 눈도 못 마주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요. 밥은 나중에 먹고 장모님 하고 싶은 거 해요 하며 안방에 들어갔어요. 남편과 딸은 모두 늦게 들어올 예정이라 안심하고 사위와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여자로서 기쁜 마음,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 딸에게 부럽다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서 잠시 혼란스러웠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아차린 건지 사위는 주말마다 예진이에게 약속을 잡으라고 할 거라고 하더군요. 저희 집에 와서 편하게 놀고 가겠다는 건데 그게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그 시기에 한참 등산에 꽂혀서 매주 주말마다 이른 아침에 나가 저녁이 다 돼서 돌아왔거든요. 저는 사위와의 만남을 위해 남편에게 등산 스케줄을 미리 물어보고 친절하게 간식도 싸줬어요. 운동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 즐겁게 밥도 먹고 오라고 인심 쓰는 척 하면서요. 딸도 매주 주말 아침에 친한 친구들과 만나 조조 영화로 시작해서 점심까지 먹고 들어왔고요. 사위는 이른 아침마다
편하게 우리 집에 왔고, 우린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 번은 사위가 제게 그러더군요. 제가 아이를 가질 위험이 없어서 너무 안심되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사위와 그렇게 지낸 지 1년이 지났어요. 딸은 과 특성상 실습을 해야 했는데요. 실습 때문에 너무 바빠 정신을 못 차리겠다며 우리 집에 들를 시간도 없다고 했어요. 집에서 밥 차려 먹을 힘도 없어서 밥을 사 먹고 돌아온다며 최서방 식사 좀 신경 써 달라고 하는 거 있죠. 저는 딸의 그런 멘트가 너무 반가웠어요. 남편도 회사에서 식사하고 집 앞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10시가 넘어서 돌아오는 사람이라 사위와 거의 매일 보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시험 기간 때였는데요. 우리는 휴대폰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위와 딸은 대학을 졸업했고 각자 직장을 가졌어요. 딸은 교대 근무를 하느라 정신없이 바빴고 사위는 직장과 집이 멀어 출퇴근이 버겁다고 하더군요. 옆에서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장모가 돼서 이사 가지 말라고 할 수 없고 너무 아쉬웠는데요. 사위는 고맙게도 이사는 2년 후에 간다며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딸이 주간 근무를 하고 오는 날은 만나기 어려웠는데 사위는 온갖 구실을 만들어 저를 만나고 갔답니다. 이제는 사위 없이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꼬리가 길면 반드시 밟힌다는데 처음 가졌던 초조함도 사라지고 뻔뻔한 마음만 남았어요. 딸은 직장에 적응하더니 임신을 했어요. 저를 닮아 입덧하느라 고생했지만 고맙게도 입덧이하기 잘 맞더라고요. 8주 만에 정상적으로 식사가 가능해졌다며 자기는 복받은 여자라고 하는 우리 딸이 참 기특해 보였어요. 그래도 사위는 몸조심하는 아내 대신 장모님은 자기를 편하게 받아준다고 좋아하더군요. 아내가 임신하면 남편으로서 많이 힘들 테니 언제든 찾아오라고 했어요. 사위는 정말 저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예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자면 불편할 테니 가끔은 집에서 자라고 했더니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장모님 이런 식으로 저를 보러 오려고 하는 거죠. 말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그만큼 친해졌어요. 딸은 열심히 모유 수유하느라 밤에 골아떨어지기 일쑤고요. 반찬 가지러 온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찾아오는 사위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겠다고 굳게 약속했어요. 딸은 몇 년간은 아이만 키울 생각이라며 시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준비하는데요. 손주도 손주지만 사위를 예전만큼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우울해지네요. 사위는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만남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겠죠.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저는 결혼한 지 약 2년 차가 된 남자입니다. 저는 처가가 없어요. 제 아내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여행을 가시다가 사고로 두 분이 같은 날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아내와 친한 직장 동료로 알아가고 있을 때라 그저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쥐고
흔들만한 상황을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처음 함께 듣고 있었던 동료들과 위로를 해주기는 했지만 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해 지켜보다 보니 아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불이 붙어서 뜨겁게 타오르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따뜻한 정도로 만남을 이어갔어요. 그리고는 저희 집에서 결혼을 하라 하도 닥달해 되는 통에 서로 이렇다 할 확신도 없는 상태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아내나 저나 누군가에게 매여서 사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놀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노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 사실 서로가 탐탁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꼭 지키자고 약속했던 게 바로 개인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뭘 하든 누굴 만나든 터치하지 않기로요. 당연히 부부간 정조를 지키는 건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굳이 약속하는 내용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갈라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저희는 그렇게 서로 결혼 생활 중 지켜주었으면 하는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협의한 후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서로의 가족들에게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 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무뚝뚝한 저와 다르게 약간은 왈가닥인 면이 있는 제 아내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아예 어렸을 적부터 혼자 살았다면 재고에 볼만할지도 모르지만 다 커서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반대할 만한 이유도 없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조금은 계산적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그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생전 얼마나 사랑을 주셨는지 제 아내는 굉장히 밝은 사람입니다. 우울한 면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죠. 가끔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는 축축 처질 때도 있었지만 그런 모습들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나이쯤 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더 그렇겠죠. 그런 아내는 주변 사람들이 임무와 함께 있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저도 그 면이 저를 참 편안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처가가 없는데 누구에게 인사를 드렸냐고요? 바로 제 아내의 이모님입니다. 장모님의 하나뿐인 여동생이시죠. 친가랑은 친하게 지내지 않아서 제 아내에게 딱 하나밖에 남지 않은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처가는 없지만 이모님을 제 장모님이다 생각하고 모시고 있기도 합니다. 이모님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셔서 저희보다 나이가 많은 자녀가 있으시고 이모부와 함께 살고 계시기는 해요. 그나마도 이모부 분께서는 요즘 말로 상남자 그 자체라 부부 사이는 좋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호쾌하고 거칠 것 없는 남자랑 살아서 여자 입장에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아주 좋은 사람이어도 가족들에게는 최악인 경우가 많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아무튼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에는 이모부께서도 조카 사위가 온다 하니 자리를 지키셨지만 그 후로는 한두 번 얼굴을 뵌 게 다입니다. 이미 자식들도 다 컸고 죽을 때까지 본인 하고 싶은 건 다 즐기고
죽겠다는 주의세요. 그러니 당연히 이모님께서 외로우시겠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는 아내처럼 밝은 사람이실 줄 알았는데 첫인상은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조금은 우울해 보이기도 차분해 보이기도 하는 인상이었을까요? 제 아내가 통통 튀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모님께서는 우아한 사모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 와중에 처연한 매력까지 가지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눈길이 머무르는 그런 분이셨어요. 외모도 그 나이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가꾸셨고, 이런 말은 좀 그럴지 몰라도 오히려 몸매는 젊은 제 아내보다도 훨씬 나으십니다. 얇은 면 티라도 입고 계시면 눈을 둘 곳이 없어서 민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리 어려운 자리에 이따위 생각은 하지 않겠죠. 저도 제가 이상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젊은 시절이었다면 저 같은 건 정말 단 3분이면 꼬실 수 있었을 정도로 이인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도 우리 이모 진짜 예쁘지? 라고 자랑을 하더군요. 이모님께서는 제가 맞장구를 치는 걸 듣고 본인을 띄워주신다고 쑥스럽게 웃으셨지만 빈말은 아니었습니다. 백옥 같은 피부에 사연이 있는 것 같이 깊고 까만 눈동자가 참 매력적인 분이시거든요. 저희는 결혼한 후에도 마치 처갓댁인 양 이모님 댁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은 조카가 응석을 부리는 게 싫지 않으신지 이모님께서도 저희를 조카 부부가 아니라 자식인 것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러니 저도 자연스럽게 처가인 것처럼 모시게 되었고요. 명절이며 어버이날이며 이모님과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이모님의 자식, 그러니까 제 아내의 사촌 오빠 부부와도 곧잘 어울리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형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낮 시간에도 가끔 연락이 오기는 했는데 제가 회의를 하느라 첫 번째 전화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연겁 후 몇 번이나 전화가 오기에 회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한데 우리 집에 좀 가줄 수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알고 보니 이모님께서 발목을 크게 접질렸는데 당장 가볼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님께서는 저희 지역에서 차로 30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지방에 살고 계시거든요. 업무가 곧해서 곧바로 달려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가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말씀을 드리고는 반차를 쓰고 차를 몰고 내달렸습니다. 아직까지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 붙들려 계시는 이모님이 걱정이 되어서요. 전화를 드리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도어록을 열고 들어가니 이모님께서는 혼자 낑낑대며 옷을 갈아입고 계셨습니다. 의도치 않게 엿본 꼴이 되어서 서로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몇 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문을 닫았는데 이모님께서는 이 서방 나 좀 도와주겠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화끈 달아오른 얼굴을 겨우 식히고 다시 문을 열었는데 방금의 광경과 별 다르지 않은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알고 보니 양쪽 다리를 다 접질린 이모님께서 혼자 바지를 벗지 못해
고생하고 계시는 것이었죠. 하는 수 없이 민망함을 무릅쓰고 이모님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지만 제 속에는 조금 다른 생각이 피어오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길로 저는 병원에 이모님을 모시고 가서 반깁스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한쪽 발목은 보호대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한쪽 다리도 2주 정도 반깁스만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있는데 이모님께서는 수줍은 표정으로 나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자넬 보니 그냥 보낼 수 없네.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홀린 듯 이모님을 도와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렇고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모는 좀 괜찮아? 라고 묻는 아내에게 제대로 대답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 너무 꿈 같아서요. 하지만 이모님께서는 그 후로도 제게 연락해서 다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리가 다 나은 후에도 전등을 갈아달라, TV가 고장난 것 같다 하면서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그게 어쩐지 싫지가 않네요. 아내는 모르는 일이라 솔직히 미안하지만 요즘은 운동을 하고 오겠다고 하고 이모님 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샤워를 싹 하고 들어가도 전혀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들킬 염려는 없는데요. 요즘은 그것보다도 아내와의 관계보다 이모님과의 시간이 더 좋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